지금 세계 언어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옥스퍼드의 권위 있는 교수가 자신이 평생 연구해온 문자가 틀렸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 충격의 중심엔 믿을 수 없게도 한국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600년 전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맥킨리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언어기후학을 가르치는 교수죠. 제 연구실 벽은 전 세계의 고대 문자들로 가득합니다. 히브리어, 산스크리트어, 수메르어. 인류가 만든 모든 문자를 연구해왔어요. 매일 아침 이 문자들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것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문자는 인간 정신의 가장 순수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제 신념이었죠. 하지만 항상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문자들은 권력자의 도구였을까요? 왜 글을 쓰는 것은 항상 특권층의 전유물이었을까요? 이집트의 신관들, 수메르의 서기관들, 중국의 관료들 모두 문자를 장악했죠. 세계 고문자 연구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된 날, 제 동료 마틴이 축하를 건넸습니다. 축하해, 클레어. 이제 서구 언어학의 여왕이 되었군. 그 말에 웃었지만 가슴 한편이 불편했어요. 유럽 학계는 여전히 그리스 로마 알파벳을 중심으로 언어를 정의하니까요. 마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 모든 문자는 알파벳에서 파생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틴, 나는 아직 찾지 못한 퍼즐이 있어. 연구실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는 옥스퍼드의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문자 중에 권력이 아닌 사랑으로 만들어진 문자는 없었을까요? 그것이 제 평생의 질문이었습니다. 어디서 찾을 생각이야? 마틴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동양이야. 마지막 퍼즐은 동양에 있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제 연구실에서 오랜 자료들을 뒤적이며 생각했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존재의 지도여야 해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창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문자는 권력의 언어였어요. 파라오의 명령, 황제의 칙령, 신전의 의식, 모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권력이었습니다. 이 생각을 메모하며 결심했어요. 동양으로 가야겠다고. 그리고 운명처럼 다음 날 부산대학교에서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동아시아 문자체계의 철학적 기원 학술 대회였죠. 마치 누군가가 제 생각을 읽은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찾던 길일까? 가방을 싸며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문자의 마지막 퍼즐, 그것은 동양에 있을까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예감은 전혀 없었죠.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제 학문적 여정의 종착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한국의 습한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의 문자는 어떤 철학을 담고 있을까? 사실 한글에 대해 깊이 공부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15세기에 만들어진 표음 문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그것도 세계 언어학 교재의 한 페이지 정도로 소개된 내용이었어요.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한국의 풍경이 기차 창 밖으로 지나갔습니다. 이 나라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였지만 자신만의 문자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어요. 대부분의 작은 국가들은 강대국의 문자를 차용하는데 말이죠. 부산대학교 학술대회는 활기찼습니다. 첫날 발표를 마치고 교수님들이 특별히 대학 박물관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복도를 따라 걸으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맥킨리 교수님, 이쪽으로 오세요. 특별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님이 방 안쪽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는 오래된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어요. 조명 아래 고풍스러운 책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사본입니다. 원본은 국보지요. 그 순간 제 시선이 첫 문장에 고정되었습니다. 나라의 말씀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충격이 온몸을 관통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건 언제 쓰여진 글인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446년입니다. 김 교수님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세계사를 생각해보세요. 1446년 유럽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구텐베르크가 활자 인쇄기를 발명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라틴어 성경을 찍어내기 위한 것이었죠. 일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구 반대편 작은 나라의 왕은 백성들이 제 뜻을 펴지 못한다고 걱정하고 있었다니. 이건 단순한 서문이 아니에요. 이건 철학이자 기도예요. 손이 떨리며 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이 구절이 제 마음을 관통했어요. 문자를 만든 이유가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펴게 하기 위해서라니.
세종은 문자 설계자가 아니라 윤리 철학자였군요. 김 교수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세종대왕은 문자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 했어요. 이 대답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둘러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글의 자모 구성과 원리에 대한 모든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자료를 분석하며 점점 더 놀라워졌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자료들이 제 학문적 지평을 완전히 바꾸고 있었어요. 이건 믿을 수 없어요. 자음의 형태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뜬 것이라는 사실에 경탄했습니다. 기역은 혀의 뒷부분이 입천장에 닿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의 모양. 이런 직관적인 설계는 전 세계 어떤 문자에도 없었어요. 마치 인간의 몸과 소리가 하나로 연결된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호가 아니야. 인간의 몸을 통해 소리를 시각화한 거야. 흥분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연필로 각 자음의 형태를 따라 그리며 그 기발함에 감탄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모음 체계였습니다. 이라는 기본 요소가 하늘천, 땅지, 사람인을 상징한다는 사실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문자에 우주관이 담겨 있다니. 문자가 단순히 소리를 기록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담은 철학적 체계라니. 이건 문자가 아니라 윤리선언이에요. 김 교수님에게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적는 도구가 아니었어요. 인간과 자연과 우주의 조화를 담은 철학적 구조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그 어떤 문자 체계와도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맥킨리 교수님, 한글은 그저 실용적인 문자가 아닙니다. 세종은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랐죠. 김 교수님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서양의 알파벳은 단순한 기호에 불과했습니다. A가 왜 A인지에 대한 철학적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한글의 각 글자는 의미와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육체, 자연, 우주가 하나로 연결된 체계였어요. 소리를 내는 신체 기관과 글자의 모양이 일치한다는 것은 마치 몸과 글자가 서로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글은 인간을 위해 인간이 만든 첫 문자예요. 깨달음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다른 모든 문자는 신을 위해, 왕을 위해, 국가를 위해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한글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문자의 역사에서 유례없는 일이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세종은 어린아이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문자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것은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문자가 엘리트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요. 이런 생각은 15세기 유럽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연구를 계속하면서 점점 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유럽의 알파벳 체계가 얼마나 제한적인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라틴 알파벳은 그저 기호의 조합일 뿐, 그 자체로는 어떤 의미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A가 왜 A인지, B가 왜 B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없었어요. 단지 오랜 시간 관습적으로 사용되어 왔을 뿐이죠. 옥스퍼드에서 가르치던 내용이 모두 무너지고 있어. 호텔방에서 밤을 새워 연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창문 밖으로 부산의 밤바다가 보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모든 문자 체계는 소리를 기록하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소리와 의도와 윤리가 결합된 언어 우주였어요. 다음 날, 김 교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진 후 조선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커피를 마시며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어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성들의 문자 사용률이 급증했고 민간 문학이 발전했어요. 한글로 쓰인 소설, 시, 편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김 교수님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목소리를 얻은 사람들.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문자가 가져온 진정한 혁명이었습니다. 문자가 권력에서 민중으로 이동한 순간이었어요. 문자의 주인이 바뀐 거죠. 한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현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 발명이 아니라 사회 변혁이었어요. 그날 저녁 영국의 동료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내가 알던 모든 문자 이론은 틀렸어. 한글은 우리가 생각하던 문자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고 있어. 흥분된 마음으로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보냈죠. 거의 즉시 답장이 왔어요. 클레어, 동양 문화에 너무 심취한 것 아니니? 객관성을 유지하라고. 모든 문자는 결국 소리를 기록하는 도구일 뿐이야. 그 이메일을 읽고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서구 중심적 사고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보여주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글은 그저 또 하나의 문자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질서를 설계한 지도였어요. 그것은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창이었습니다. 이건 존재의 질서를 설계한 지도야. 그날 밤 학술 노트에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기존 연구가 모두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학문적 위기는 동시에 가장 큰 발견의 순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후 첫 번째 세미나에서 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반응은 냉담했어요. 동료 교수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강의실 안의 차가운 공기가 저를 압박했어요. 클레어, 당신이 발견한 것은 한국인들의 민족주의적 해석일 뿐이야. 마틴이 공개적으로 비판했어요. 그의 눈에는 비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교수들도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어요. 문자학의 철학과 윤리를 끌어들이는 건 학문적 엄밀성을 해쳐. 학과장인 윌리엄스 교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것은 저 스스로도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과장된 감동에 빠진 것은 아닐까? 객관성을 잃은 것은 아닐까? 한국에서 느꼈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제 연구실에서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분석하려고 노력했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첫 문장부터 자음과 모음의 형태적 원리까지 한글은 분명히 다른 문자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민족주의적 해석이 아니라 문자 자체에 새겨진 철학이었어요. 한글은 실용이 아니라 사랑이야.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옥스퍼드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달빛에 물들어 있었어요. 서구 문명의 상징 같은 이 도시에서 저는 동양의 작은 나라가 만든 문자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해례본 복사본을 펼쳤어요. 그리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진리였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자가 백성에게 준 선물이었어요. 억눌린 자에게 쓰기 권리를 주는 문자는 없었어. 노트에 적었습니다. 역사상 그 어떤 권력자도 자신의 백성들에게 목소리를 주기 위해 문자를 만든 경우는 없었어요. 이집트의 상형 문자, 수메르의 서령 문자, 중국의 한자, 심지어 그리스의 알파벳까지 모두 권력자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달랐어요. 그것은 권력의 분산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다음 날 의결심을 가지고 두 번째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증거와 분석을 담았어요. 제 학문적 명성이 걸린 도전이었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6 기록되지 않은 혁명. 두 번째 강연에서는 역사적 증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강의실은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모두가 저의 이상한 주장을 들으러 온 것 같았습니다. 자료를 하나씩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조선시대 한글 보급 이후의 문맹률 감소, 여성 문학의 발전, 억울한 재판 사례의 변화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겠습니다. 슬라이드의 그래프와 도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글이 창제된 후 조선의 민간 소설과 시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여성 작가들의 등장이 주목할 만해요. 슬라이드로 그래프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청중들이 이제는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눈에서 의심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글이 문명을 바꾼 유일한 문자라는 점입니다. 다른 모든 문자는 기존 권력 구조를 강화했지만 한글은 그 구조를 재편했어요. 목소리에 확신을 담아 말했습니다. 역사적 기록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한글로 억울함을 호소한 백성들의 상소문, 한글로 쓰인 여성들의 일기, 한글로 된 민간 의학서, 이 모든 것이 한글이 가져온 사회적 변화를 증명했어요. 문자가 실제로 사회를 바꾼 증거였습니다. 문자가 특권층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지식이 퍼지고 문학이 발전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강연이 끝나갈 무렵 세종의 마지막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날마다 쓰게 하려 할 뿐이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500년 전에 왕이 남긴 이 소박한 바람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그는 자신의 이름을 위한 기념비적 문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날마다 쓰는 실용적인 도구를 원했습니다. 가장 작고 늦은 나라가 가장 먼저 인간을 썼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마쳤습니다. 강연장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천천히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더 열정적으로. 마틴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클레어, 내가 틀렸어. 내 연구는 혁명적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실로 돌아와 창문 앞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의지였어요.
한 사람의 의지가 문자가 되고 그 문자가 사람들의 삶을 바꾼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몇 달 후 테드 강연에 초청받았습니다. 전 세계에 한글의 가치를 알릴 기회였어요. 붉은 원형 카펫 위에 서기 전 깊은 호흡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니라 세계를 향한 선언이었어요. 무대에 올라 심호흡을 했습니다. 2,000명의 청중 앞에 섰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느껴졌어요. 제가 전하려는 메시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가장 지적인 계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2,000명의 청중이 집중하는 가운데 강연을 시작했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먼저 한글의 창제 배경부터 그 철학적 원리, 그리고 사회적 영향까지 설명했습니다. 시간 순으로 정리된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한글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원리로 설계되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했어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한 왕이 자신의 권력을 나누기 위해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기록되지 않은 혁명입니다. 슬라이드에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청중들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특히 한글의 자음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뜬 것이라는 설명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담긴 체계입니다. 모음이 천지인을 상징한다는 설명에 청중들이 감탄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표기 체계가 아니라 철학적 세계관을 담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란 눈치였어요. 강연의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언어는 권력이 아닌 사랑이어야 합니다. 한글은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발견이 아니라 제 삶을 변화시킨 진리였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기립박수가 쏟아졌어요. 많은 언어학자들과 교육자들이 다가와 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유네스코의 한 책임자는 한글의 교육적 가치에 주목했고 개발도상국의 문해율 향상을 위한 모델로 삼고 싶다고 했어요. 맥킨리 교수님, 저희는 아프리카의 언어 교육 프로그램에 한글의 원리를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한글의 철학은 보편적입니다. 모든 인간을 위한 것이니까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연구가 드디어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글의 가치가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성취를 넘어선 무언가였어요. 문명은 기억되지만 사랑은 언어로 살아남는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글은 그 자체로 인간을 구한 선언이었어요. 문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형태, 그것이 한글이었습니다. 1년 후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학술 대회가 아니라 개인적인 여행이었어요. 서울에서 작은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참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번화한 도시를 벗어나 산과 들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안내로 교실을 둘러보던 중 한 장면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오후 햇살이 비치는 교실 한켠에서 한 할머니가 손주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억이란다. 혀가 목구멍에서 소리내는 모양이지.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아이의 작은 손을 이끌며 글자를 써내려갔어요.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따라 썼습니다. 그들 사이에 흐르는 따뜻함이 교실 전체를 채웠어요. 할머니, 이게 왜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가 순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종대왕님이 우리 입모양을 보고 만드셨단다. 그래서 쉽게 배울 수 있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00년이 지났지만 세종의 의도는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문자는 여전히 사람들의 일상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권력자의 기념비가 아니라 할머니와 손주가 함께 나누는 소통의 도구로요. 이것이 진정한 문자의 승리였습니다. 말없이 그 장면을 바라보다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잠시 놀랐지만 곧 친절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물었어요. 맥킨리 교수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의 목소리에 제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이것이 언어의 목적이라면 나는 이제 믿습니다. 조용히 대답했어요. 문자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그릇이었습니다. 한글은 가장 조용한 혁명이었어요. 칼과 총이 아닌 펜으로 이루어진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혁명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었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날, 광화문 광장 앞에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섰습니다. 600년 전의 왕과 현대의 언어학자가 만난 순간이었어요.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동상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당신의 문자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마치 세종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평화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한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훈민정음 해례본 복사본이 항상 펼쳐져 있었죠. 이제 저는 제 학생들에게도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눈에서 같은 경이로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글은 발명이 아니라 계시였다. 이것이 제가 찾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한글의 혁명은 계속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날까지. 자,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지만 깊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인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우셨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감동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세상에 한국의 따뜻함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사연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